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알고 있는 물고기, 그리고 또 생소하게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민물고기에 대한 생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곳 포항에서 출생하였고요. 그리고 포항 해양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리고 전남대학교를 거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학 경력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류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논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립경북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해양수산연구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드릴 순서는 어류의 형태, 그리고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의 현황, 민물고기의 유래, 한반도의 지리적 분포 구개, 그리고 외래 어종과 국내 이익종, 추가로 또 멸종 위기종, 또 내지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수의 민물고기의 생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사람처럼 이게 물고기 다 부위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몸통, 꼬리. 물고기는 다리가 없지만은 헤엄을 칠 수 있는 꼬리가 있고, 그리고 위험 능력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운동 기능을 하는 지느러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눈이고 입이고, 그리고 물고기는 또 사람과 다르게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가미를 가지고 있고, 헛파듯이 아가미를 가지고 있고, 아가미 안에는 세공, 세엽,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생식공인데요. 이 생식공을 통해 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제 산란을 하는데, 물고기들이 이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생식공이라는 항문 말고 생식공을 통해서 알을 낳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 물고기는 이 생식공이 아주 지렁이처럼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흰줄 납줄개라 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납자루아까 어류입니다. 이 납자루아까 어류는 아주 특이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개에 산란하는 아주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이 조개의 출소공에다가 산란을 하게 되면 수컷이 수정을 하게 되고, 이 조개가 부화할 때까지 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산란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이렇게 긴 산란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공푹 파여 있고 위아래로 갈려지고 있는데, 이런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 위쪽을 상엽, 그리고 밑쪽은 하엽이라고 합니다. 등 지느러미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시처럼 쭉 길게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Y자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연조라고 하는데요. 불분지 연조라 해서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다 해서 불분지 연조, 그리고 이쪽에 Y자처럼 이렇게 갈라진다 해서 분지 연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물고기가 연조라는 지느러미 줄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농어나 감성돔, 그리고 꺽지, 쏘가리 이런 것들은 아주 가시 형태로 단단한 연조가 아닌 가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극조라고 합니다. 극조. 그래서 단단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농어목이나 다른 물고기들은 극조라고 하고, 이렇게 잉어과 어류들은 연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쭉 이제 선이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이어져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대부분 감각기관을 엽줄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이용해서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물고기는 오래전에 이제 코가 태아됐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먹이 탐색을 하기 위해서 엽줄의 모든 신경 기능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이 기능을 이용해서 먹이 탐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적이나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고기 우리 식당에서 생선을 이렇게 먹으면은 살을 이렇게 발라 먹지 않습니까?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먹고 뱉고 하지만은 그 물고기들의 뼈에 하나하나에 다 부위가 있습니다. 아주 머리 뼈에만 해도 엄청난 개수의 부위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 하나하나 기능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머리 쪽에 있는 이 두개골들이 상오두골, 두전골, 전이골, 액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머리 속에 있는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세개골, 주세개골. 아가미 셋자인데 이 아가미에 있는 그 세개골 중에서도 아가미 세궁이나 세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한 뼈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는 안전골, 안하골이라 해서 눈 밑을 보호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받치기, 지지하기 위한 뼈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입뼈가 있는데요. 이 구개골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치골, 전상악골, 이제 주상악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이제 뼈들이 물고기가 이제 섭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껍질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입을 이용해 가지고 삼키게 되면은 이 턱이나 아래턱이나 윗턱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물고기에는 이빨이 있을까요? 예. 네,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 있어요. 육식성 어류 같은 경우에는 입 주둥이 끝에 그리고 위에 이 아래턱 윗턱에 아주 작은 개수의 이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삼킬 때 물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빨이 입 안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은 잘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빨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고 잉어나 우리 붕어 같은 경우는 이빨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어디 있을까요? 입 주변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잉어과 어류들은 이빨이 어디 있냐면 목니라고 해서 목에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잉어들을 해부해 보면은 그 꺽지나 이런 육식성 어류보다도 아주 정교하게 사람 이빨과 닮아 있는 이빨이 목에 있어요. 그래서 윗턱과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사람 어금니처럼 모양이 있다 해서 목니로 가는데 물고기가 먼저 흡입을 해서 목니로 씹어서 삼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척추골입니다. 척추골. 척추골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신경이 다 척추에 있다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물고기도 다 신경이 척추에 또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등 지느러미라든지 신경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척추골은 미골이라 해서 꼬리 지느러미 뼈인데 이런 뼈와 함께 물고기 유영하는데 유영이라고 하면은 이제 헤엄을 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양을 튼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지느러미와 관련된 뼈를 이용해 가지고 유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인데요. 맥인데 이제 해부를 한 겁니다. 해부를 했는데 우리 사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아가미가 이렇게 세궁 세엽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맥인 육식성이자 잡식성 어류에 가까운데 그래도 위가 있어요. 위가 있어가지고 사람하고 비슷하지만은 잉어나 붕어 같은 경우에는 위가 없습니다. 위가 없어서 이 배부름에 대한 그런 능력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먹는 거예요. 배고픔을 모르고 계속 먹다가 이제 탈이 나서 병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잉어들은 이제 장이 깁니다. 위가 없는 대신에 장이 길어가지고 이 장에서 긴 장을 통과하면서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기를 때 잉어나 붕어들은 먹이를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자주 주는 그런 양식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메기는 비늘이 없어요. 다른 잉어나 붕어 같은 경우는 비늘이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처라든지 이런 데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메기는 비늘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비늘이 없는 대신에 비늘에 대신 역할을 하는 것이 점액질은 점액질. 메기 미꾸라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어라든지 우리 한 번씩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액질 많이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자극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늘 대신 역할을 하는 점액질을 내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느러미 형태도 조금 다르게 생겼죠. 여기 아주 작은 등 지느러미 하나가 있고, 그리고 뒷지느러미가 아주 길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원통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통용의 체형을 가진 물고기들은 여기 있는 이 꼬리와 거의 연결되어 있는 몸통 부분까지 모두 움직여서 이렇게 뱀과 유사하게 헤엄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방, 심실도 있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이렇게 부레가 있어요. 부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물 속에서 헤엄칠 때 이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다른 특이한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상어가 있어요. 상어는 부레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헤엄칠까요? 간이나 이런 데 지방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이 굉장히 크고 물에 뜰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애들 이용해서 높이 헤엄쳤다가 장시간 동안 헤엄을 칠 수는 없지만은 또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헤엄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계속 떠 있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이제 참다랑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은 이제 부레를 갖고 있지만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 왜 가라앉지 않냐면은 이제 걔네들은 이제 호흡을 하는데 이제 아가미를 호흡하지만은 계속 움직여서 아가미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물고기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잠도 헤엄치면서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고기마다 종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습성과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의 환경을 한번 보실 텐데,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한 번씩 다 보셨던 환경일 거예요. 주로 우리나라에는 4가지 또는 이제 6가지 환경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이 계류입니다. 계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최상류, 상류보다도 더 최상류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인데, 여기서 이제 지리적 환경 특징은 돌이 아주 많고 모래나 뻘이 없고 수온이 낮습니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여기 계류에서 사는 물고기들의 수가 적습니다. 왜 수온이 낮은데 계류에서 사는 물고기가 적냐면은 수온이 낮게 되면은 이 먹이 생물이 적어져요. 아무래도 먹이가 활동할 수 있는 수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낮아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번식력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라든지 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물고기의 수도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 상류 계류 곳에서는 이제 버들치라든지 갈견이, 미역 이런 것들이 살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하천으로 유입되는 구간입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구간 중에 가장 상류라고 할 수 있는데, 수온은 계류보다는 조금 높지만은 이 계류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상류에서도 많이 같이 서식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버들치, 미육이, 수수미꼬리 이런 것들이 상류 지역에 살고 있고, 점점 내려갈수록 수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상류에서 내려오면 중류입니다. 이 중류는 이제 조금씩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수심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다양한 어종들의 분포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수온이 조금 높아지니까 당연히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식물성 플랑크톤, 돌에 붙어있는 부착조류라든지 여러가지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종들의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류에서 볼 수 있는 이 물고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중류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붕어부터 시작해서 피라미, 달견이, 그리고 이제 메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주 작은 소형 납자류 종류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전 구간 중에서 아마 중류가 하천에서는 가장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제 하류입니다. 하류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유속이 느려집니다. 이 유속과 이 지리적 환경의 서식 환경과 굉장히 관계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류는 굉장히 물이 빠릅니다. 빠르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상류는 계류보다 빨리 흐르진 않지만은 여울이 많이 생성되는 구간이 많고, 중류는 보시다시피 이런 지금 이거는 보인데, 이런 보라든지 이렇게 보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유입되는 이 구간이 여울이 조금씩 흐르는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속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계류,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류는 유속이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아니면은 크게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없고, 하류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주로 이제 큰 물고기입니다. 대형종,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메기, 가물치, 이렇게 유속이 빨리 흐르지 않는 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외래어종으로 잘 알고 있는 블루길 베스들도 주로 이제 하류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고기는 이제 지사학적 변화, 아까 제가 이제 땅이 이제 변화되면서 한반도가 자리 잡게 되면서 오랜 시간 환경 적응에 맞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역적 어류상이 이제 형성되면서 생태 특성에 따라 생태적 지위를 달리하면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예전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20여 종 정도의 물고기들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같은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흔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 돌고기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물고기들이 몇 가지 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피라미라든지 달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런 각국에서 살고 있는 아주 동일한 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면서 종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이 아주 다양하게 형성되었다는 얘기인데, 총 고유종, 우리나라에만 다른 어떤 나라에도 살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고유종이 68종, 그리고 총 우리나라에 지금 외래어종 유입되어 있는 살고 있는 외래어종을 포함해서 23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리적 분포국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 과거에 선신세 후기에 동아시아 하천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의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같은 종들이 같이 이제 서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류상이라는 고유종 분포 등을 토대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분포 구계를 이제 추측하게 되었고, 중국하고 시베리아하고 인도 중국하고로 구분되면서 한반도 이제 서남부 중국 아부 이제 지역은 동북부에는 이제 시베리아하고의 아무르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는 이제 남림산맥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서하나 지역, 대동강, 함강, 금강, 동진강을 중심으로 서하나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남하나 지역, 영산강과 섬진강, 그리고 낙동강, 태화강, 형산강 등을 이용해서 남하나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동북 하나 지역이라서 강릉, 양양, 남대천, 배봉천, 남강, 북대천, 어랑천, 두만강 등을 해서 동북 하나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그냥 단순히 선으로만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천이 이제 이 세 가지 구역으로 별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천은, 우리나라 하천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는 고유종이 그만큼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래어종 국내 이입 보종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물고기들이 외래에서 유입된 어종이 베스, 블루길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블루길과 베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고 생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하고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한다. 사실은 말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우리나라 민물고기와 같은 생태계에서 서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동반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우리나라 민물고기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 두 종은 육식성이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살이 쫄깃하면서, 그리고 이 베스는 또 농어목 어류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농어와 견주어도 맛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맛있는 어종인데, 다만 이제 민물에 살고 조금 이제 냄새가 난다는 그 하나만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이제 여러 종이 한 11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들도 있을 건데, 이스라엘 잉어라고 알고 있는 향어, 이것도 외국에서 도입되는 종이고, 떡붕어, 초어, 백년어, 대두어, 찬넬 동작에 무지개송어, 그리고 블루베스, 틸라피아, 붉은전, 산천어 등 외국에서 다양한 문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유입되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주로 도입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수면의 우리의 자원 조성, 그리고 어민의 소득 증대,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대부분이 소형 어종입니다. 소형 어종이고, 한데 이 외래 어종들은 대부분이 대형 어종입니다. 대부분이 50cm 가량 자라는 대형 어종들이 많이 있고, 성장 속도가 이제 열대 지역에 사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 아열대 지역에 사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이제 같은 생태계에서 서식하면서 자기들만의 이제 번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성해야지 생태계 이제 지위에서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빠르고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위에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얘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치는 영향들은 생태계 교란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은 현재는 있었게 되었고, 이들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단순히 베스와 블루길 때문에 서식지가 교란되고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것은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이제 이제 서식지를 파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 이제 덤나무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보루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전에는 많이 이제 맑게 흐르던 물들이 흐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얕았던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서 이런 유속이 많이 흐르지 않는 베스나 블루길들의 서식 환경에 아주 적합한 조건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아이들의 이제 번식 능력보다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식 환경에 베스나 블루길이 적응해서 그만큼 많이 번성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떡붕어가 있는데요. 떡붕어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붕어와 같은 닮아 있는 외래 어종인데, 일본에서 이제 유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1970년대 또 다른 자원 증식을 위해 가지고 일본에서 알과 치어를 들여와서 전국의 양식장으로 분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하지 못하는 어가들이 무분별하게 하천에다가 저수지에다 이제 방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제 개체들이 전국 각지에 번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강과 하천에는 어렵지 않게 이제 떡붕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떡붕어는 실제로 뭐 크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는 이제 유전적인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붕어하고 같은 속에 속하는 어류,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붕어와 떡붕어 간에 이제
잡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던 이제 토종 붕어들이 고유의 유전 형질을 갖다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잡종과 또 그 잡종이 또 다시 토종 붕어와 교배를 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종 붕어의 고유 유전 자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착 자원의 유전 자원을 이제 교란시키는 그런 이제 원인을 일으키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착종과 고유종 간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고유어종이 68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고유어종이.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리는 예를 또 들자면은 이제 산천어 말고 이제 무지개송어가 있습니다. 무지개송어도 양식장에서 탈출한다든지 양식장이 폐업하면서 방류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강원도 하천에 가보면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제 산천어나 송어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무지개송어가 잡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송어는 탐유성이 굉장히 강해서 앞에 물고기가 헤엄쳐 가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가서 잡아먹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그 토착종이나 고유종 강소를 또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산업적으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종들, 틸라피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산업적 그 위치를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외래어종 말고도 국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이입어종이라 해서 아까 제가 서나 동부가 뭐 이렇게 구간이 나눠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나눠져 있는 물고기들이 서로 강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한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낙동강에 살게 돼 있고 낙동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강원도 위쪽에 또 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유전 자원을 교란시키고 거기 본 지역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의 또 생태적인 또 교란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 강준치와 끄리가 되겠습니다. 강준치와 끄리는 포식성이 굉장히 강하고 육식성 어류입니다. 그리고 또 산란 개수도 많아가지고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한데 우리 원래 한강에 살고 있던 이 강준치와 끄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낙동강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이것들이 강준치와 끄리가 굉장히 번식력이 왕성하니까 이제 개체수가 급증하는 거예요. 개체수가 급증하고 이들의 서식 환경에 맞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낙동강에 살고 있는 다른 어류들을 다 포식해버리고 그리고 알과 자어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낙동강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자원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민들의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가보면은 강준치와 끄리 때문에 이제 조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 이입 어종들도 함부로 이렇게 우리 인간에 의해서 방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낙동강의 4대강 전 사구간에 이제 우점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영향으로는 하천 특유의 고유한 어류 생태계를 찾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입종이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멸종위기종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인간 그리고 인간의 서식지 파괴 그리고 인간의 남획 사람이 제일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이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천연기념물이 발생되는 근원인 사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좀 미미하게는 외래어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천연기념물이 5종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 4종이죠. 왜 4종이냐면은 이 금강에 얼음치가 있습니다. 금강에 살고 있는 원래 고향이 금강인데 금강에 살고 있는 얼음치가 제238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얘들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낙동강으로 와버립니다. 낙동강 상류에 가면은 얼음치가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에서 벗어나도 얘네들은 제259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시고, 금강에만 살고 있는 얼음치가 천연기념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한강에 쏘가리가 있습니다. 황쏘가리. 이렇게 나타나는 황쏘가리가 있는데 대부분 양식산에서도 황쏘가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한강에서 자연산으로 살고 있는 황쏘가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황쏘가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호종개입니다. 미호종개. 아주 작은 이제 빗꼬리 흡사하게 생긴 어류인데, 부여 그리고 충남 부여와 청양 지천에 살고 있다 해서 미호천에 살고 있다 해서 미호종개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서식지와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치동작이죠. 우리 많이 이름 들어봤는 물고기일 수도 있는데, 꼬치동작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낙동강에도 살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서식지를 보호받고 있는데,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천지연에 있는 그 폭포 있는 그 근방이 서귀포에 있는 무태장어 서식지가 보호받고 있고, 저희 경북에는 강원도 정선은 정암사의 열목호 서식지, 경북에는 봉화군 대연리에 있는 열목호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물고기의 생태 특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들치인데, 버들치도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크기는 이제 8에서 15cm 정도로 경남, 울산 지역에서 중택이라고 하는 방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뼈가 연하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씹었을 때 그 뼈에 대한 식감이, 그러니까 원래 보통 물고기들 뼈채를 씹어 먹으면은 이 가시 때문에 굉장히 식감이 불편해서 먹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버들치는 뼈가 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 씹었을 때 이물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매운탕이라든지 튀김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쏘가리 낚시할 때 이 버들치를 이용해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란민 4에서 6월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분포하고 있고, 아까 제가 우리 계류나 상류 지역에서 수온이 낮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 수온이 낮은 곳에서도 주로 서식하고 있는 버들치라고 합니다. 새색시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물고기를 해서 각시붕어라고 지어졌답니다. 아주 이쁜 물고기인데, 크기는 이제 3에서 5cm로 이것은 수컷이고 암컷입니다. 이 산란기가 되면은 수컷은 이제 암컷을 유혹해가지고 조개에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운 혼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턱 아랫부분부터 해서 지느러미까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몸통은 이제 푸른색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암컷인데 이렇게 산란관이 쭉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어류의 형태에서 설명드린 그 흰줄 납조개와 같은 이제 과에 속하는 물고기인데, 이 납자루 종류들은 여기 보시는 이 말조개라고 하는 이 조개 안에다가 이런 긴 산란관을 아주 짧은 순간에 0.5초에서 0.3초 그 순간에 출수공이라고 하는 이 구멍에다가 집어넣어서 산란을 하고 수컷이 산란까지 마치는 아주 특이한 습성을 지니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납자루와 이 조개와의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공생관계가 있냐면은, 각시붕어 같은 경우에는 알을 조개한테 맡김으로써 조개가 또 초기에 생존율을 높여주고 알을 보호해주면서 이 납자루가 어류의 번식을 도와주지만, 조개 같은 경우에도 산란 시기가 되었을 때 알을 방출하게 되면은 이 산란하러 접근해온 각시붕어의 몸에 자신의 알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몸에 알을 붙이고 있다가 그 지폐가
부착 시기를 마치고 어떤 지역에 가서 부착 시기 끝났을 때 떨어져서 자라게 되는 이 둘과의 공생관계는 아주 이제 돈독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알 개수가 좀 작습니다. 30개에서 40개 정도인데 그림에는 이제 없지만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고,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치어까지 자라는데 30일에서 4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생존율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 조개가 최근에 이제 서식지 파괴로 많이 사라지면서 이 조개를 번식 모개체로 하는 이 납자루 종류들이 급격하게 멸종위기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가 많이 필요한 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납자루학과 물고기입니다. 다 설명을 못했고 산속 16종이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각시붕어, 그리고 큰 납질이 칼납자루, 흰줄 납줄개, 납질이 낙동납자루, 떡납줄갱이, 납자루, 줄납자루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각 납자루학과가 지금 어류줄 중에 사진이 대부분이 수컷 사진입니다. 좀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컷들이 산란기 때 혼인색을 이제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상어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종인데요. 일본에 살고 있는 납자루학과 어류들은 대부분 관상어로서 품종 개발이 이루어져서 상용화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품종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동납자루는 원래 칼납자루하고 같은 종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2014년도에 학자회에서 낙동납자루라고 하는 한 종류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왜 낙동납자루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은 주로 낙동강에 많이 살고 있어서 낙동납자루라고 지어졌고, 여기 뒷지느러미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검은 띠가 칼납자루에 비해서 굉장히 짙고, 실제로 또 칼납자루는 낙동강에 많이 서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납자루가 대부분 우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먹성이 좋아서 동고기라 불립니다. 돌고기. 돈은 돼지 돈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목과 어류들이 이제 그 위가 없다 보니까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돌고기는 더 많이 먹습니다. 특이한 점은 입 모양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U를 거꾸로 뒤집은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10에서 15cm.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우리 육식성 어류로 잘 알려져 있는 꺽지. 이 꺽지 산란장에 들어가서 알을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탕란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새에 보면은, 조류에 보면은 뻐꾸기 있지 않습니까? 뻐꾸기. 이 뻐꾸기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부화했는 뻐꾸기가 자신의 새끼인 줄 알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자기 새끼들을 뻐꾸기가 둥지 밖으로 밀쳐내는 것도 모르고 자기 새끼인 마냥 열심히 기르죠. 그와 같은 이 탕란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돌고기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란기는 5월에서 6월이고 우리나라, 일본에서 서식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중국, 일본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돌고기가 일본에도 서식한다고 볼 수 있고, 멈추고 있다가 안전한 것을 감지하게 되면은 다시 모래바퀴로 나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물고기인데, 아주 특이한 행동 습성을 갖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알을 낳거나 이렇게 모래 속에 숨거나 그리고 빨리 헤엄치거나 이런 것들이 모든 생존 본능과 어떤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이런 그냥 은빛깔의 이제 모습을 갖고 있다가, 색깔을 갖고 있다가 산란 시기가 되면은 수컷, 암컷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색깔이. 수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속이 굉장히 노랗게 변하죠. 노랗게 변하고, 이 가슴 지느러미 앞에 있는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 이 앞에 하얀색이 주둥이하고 아가미 쪽에 추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돌기들이 여러 개 이렇게 돋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잉어과 어류들, 그리고 잉어목 어류들에서 나타나는 산란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물고기들이 이런 산란시기 때 혼인색이라든지 그런 추성 같은 2차 성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암놈은 배가 굉장히 볼록합니다. 볼록하고 이 산란관이 붉게 변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갈견인에서 계곡에 가면은 이 상남계류 지역이라든지 상류 지역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물고기인데 비슷한 모양의 이제 종이 있는데 갈견이와 참갈견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가 차이점이 있을까? 참갈견이는 이 눈 위에가 검은색으로 반달 모양의 검은색을 갖고 있었는데 갈견이는 눈 위에 이 반달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갈견이와 참갈견이를 구분하고 있고 주로 서식하는 것도 참갈견이가 상류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갈견이는 상류 또는 중류 지역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특이한 종인데 우리 최정수 박사님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은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를 나타나게 해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참갈견이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 지느러미에 있는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뒷 지느러미에 나타나는 색깔 그리고 머리 부분에 나타나는 혼인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세 가지 형태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HK형 한강과 금강에 사는 참갈견이한테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NS형 낙동강과 섬진강에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 그리고 NE형이라서 낙동강 그리고 동해안 쪽의 섬진강 낙동강 동해안과 그리고 섬진강 쪽에 나타난다 해서 NE형이라고 구분을 했고 마지막은 갈견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는 갈견이하고도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 물고기들은 지리적 분포극에 의해서 또 서식지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으로서 또 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생김새가 비슷한 물고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익종으로서 생태계에 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강준치 말씀드렸죠. 강준치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바로 백조어입니다. 백조어. 현재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낙동강 본류와 그리고 중국에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큰 형태적 차이는 이 백조 아랫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은 융기열이라 해가지고 백조 아랫부분에 어떤 융기열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진상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강준치는 배 지느러미에서 뒷 지느러미까지 융기열이 이어져 있고 백조어 같은 경우는 가슴 지느러미 아래서부터 뒷 지느러미 시작점까지 그 투명한 어떤 툭 튀어나오는 어떤 형태로 융기열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등에 보면 이렇게 백조어는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근데 강준치는 그대로 가죠. 최고의 형태적인 차이에 의해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고 지금 강준치가 또 많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백조도 아무래도 이 서식지 환경이 좀 예민한 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미꾸리와 미꾸라지인데 저도 이제 미꾸리를 이제 생산하고 기르고 있지만은 보통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미꾸리가 미꾸라지 아닌가요? 라고 많이 질문합니다.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인데 보시면은 미꾸리와 미꾸라지의 이제 머리에서 가장 큰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이 눈 지름과 눈동자 앞과 그 다음에 입수염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이 미꾸리와 미꾸라지 크기를 보면 미꾸리가 조금 더 깁니다. 이 간격이 미꾸라지는 좀 짧고 그리고 수염의 길이를 봤을 때도
미꾸리가 미꾸라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 가서 이게 미꾸라지인지 확인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고, 조금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이런 색깔, 채색의 무늬, 그 다음에 이 꼬리 지느러미, 이 미병부라고 합니다. 꼬리 쪽을. 미병부 쪽에 보면 이렇게 돌기같이 이렇게 두껍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미꾸라지에 비해서 미꾸라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 수입산, 우리 중국에서 수입되어 있는 미꾸라지들이 굉장히 대형종이고, 현재 또 하천에 또 유입되기도 해서 굉장히 또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미꾸라지하고 미꾸리는 전혀 다른 종이라는 거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과 그 다음에 이 가슴 지느러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극조가 있습니다. 극조, 가시. 이 가시가 아주 뾰족하고 독이 있기 때문에 손에 찔리게 되면 굉장히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낚시라든지 물고기를 채집하러 했을 때 이 가시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사진을 좀 작게 놨습니다. 이게 이제 까맣게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부화한 동자개들이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동자개들이 약 한 5만에서 10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까만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 부분 있고, 이 아이들이 다 자랍니다. 자라게 되면 이렇게 작은 치어로 이제 자라게 되고, 이렇게 있는 먹이를 이렇게 먹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우리 매운탕이라든지 이런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이제 어업인들한테는 중요한 수산 자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일본, 러시아에도 많이 또 살고 있고, 이 애들의 이제 습성은 태어난 강에서 바다로 출발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성장해 왔다가 이제 산란 이제 할 수 있는 적정 연령이 되면은 다시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종은 남방동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쪽 지방에서는 뽀글이라고 많이 또 부르기도 합니다. 뽀글이라 해서 매운탕의 제식재료로도 많이 이용이 됐고, 조림이라든지 또 과거에는 회로도 또 많이 드셨답니다. 하지만 점점 감소해서 개체수가 이제 줄어들었고, 이 물고기는 남방동살입니다. 거제도, 우리나라 거제도 삼양천에서만 삽니다. 자, 이 사진은 숭어인데요. 숭어는 우리가 바닷고기인 줄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민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전어와 이제 숭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있고, 이제 숭어 중에서도 우리 이제 이렇게 눈이 까만 것을 그냥 숭어, 이렇게 눈이 노란 것을 가숭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밀치라고 많이 불리죠. 횟집에 가면은 밀치라고 불리는 이 가숭어가 예전부터 이제 남해안에서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어업에 의해서 잡히는 숭어보다도 많이 현재 전국으로 공급이 되어가지고 쉽게 회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바다를 하천과 민물 하천과 오가는 물고기도 민물고기다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버들붕어인데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수컷이 있거든요. 수컷인데 등 지느러미가, 꼬리 지느러미가 굉장히 산란기가 되면은 붉게 변하는 물고기고, 여기 제가 가시고기 못지않은 부성을 가진 버들붕어라고 했습니다. 부성에 굉장히 강한 물고기고, 이 수컷이 알을 낳게 되면 지키게 되는데, 먼저 수컷이 이런 식으로 산란 장소를 탐색하고 이 입으로 거품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과연 거품집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수컷이 다시 산란을 마치면 떨어진 알을 입으로 주워서 거품집 속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거품집 공기 안에 갇혀있는 알은 그 안에 산소를 머금으면서 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품집 속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은 수량만이 들어가게 되고, 수컷이
정성스레 부화하기 때까지 지켜주면서 보호를 하는 구성애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이 관상으로도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농수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콘크리트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서식지가 많이 감소해서 개체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이제 민물에 우리 가장 강력하고 육식성이 강하고 힘이 센 그런 이미지로 이제 알고 있는 쏘가리입니다. 매운탕 해로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수컷도 배가 불러 있고 암컷도 배가 불러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쏘가리 여우의 알을 인공 수정시키는 모습인데 암컷인 줄 알고 골랐는데 수컷 정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쏘가리 수컷하고 암컷은 그 수컷도 암컷 못지않게 배가 불러가지고 많은 양의 정액을 방출해가지고 많은 양의 알을 산란하면서 수정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정액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야행성이고 밤에 활동하면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민물고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많이 말씀을 못 드렸고 주요한 물고기들 몇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 민물고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조금씩 이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상어라든지 또 민물고기를 갖다가 상업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또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서식지를 갖다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천에 우리 놀러 가게 되면은 쓰레기 대가져 오신 분들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대부분 주변 쓰레기장에 놔두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속아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 버린 쓰레기는 모두 되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어구를 이용해서 또 물고기를 잡는 분들 계신데 자망, 그 다음에 투망, 통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포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잘 자생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